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대비 EBS 수능 특강 인문예술 두 번째 지문 해설 시간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예술은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죠. 어떤 철학자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철학자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문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조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조는 뭐라고요? 공통점하고 차이점, 그리고 변화와 반복. 요 네 가지가 대조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렛츠 기릿.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처음에 무엇을 언급했나 봤더니 실증주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실증주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이 실증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자, 실증주의에서 지식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지식은 인식 주체 개입이 없다. 주체 개입이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그죠? 객관적인 성질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없는 것, 감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실증주의, 지식, 그 다음에 그것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참된 지식이다. 자, 이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지시어. 그러면 지시어는 가르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지식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곧 참된 지식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형 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주체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인문학적 지식, 그죠? 형 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바로 실증주의의 지식과 성격이 정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입이다 이거죠. 그죠? 가짜다 이런 얘기였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문학에서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인문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 간의 생각 차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이름이 나오면 네모칸을 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고 논거가 무엇인지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앞에서 실증주의 나왔고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성격을 중요시 여긴대요. 자, 그러면은 이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하고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과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글을 대조 시스템으로 읽을 거거든요. 차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의 반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양반은 실증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과학하고 자연과학을 구분했다 이겁니다.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입장이 나왔잖아요. 정신과학의 방법. 자, 이것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 이렇게 되고요. 자, 자연과학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식 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다. 그렇습니다. 자,
주체는 개입하면 안 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정신과학은 개입하고 자연과학은 개입하지 않는다. 자, 이런 입장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고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죠. 무조건 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죠. 자, 이와 유사한 그러면 봐봐요. 자, 역시 지시어가 나왔죠, 그죠? 지시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 이름도 참 어렵네요. 자,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인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견할 수밖에 없는, 그죠? 적극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죠? 자, 이런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인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했다. 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베르그송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단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역시 이 베르그송의 생각을 좀 더 상세화하는 부분이 아래쪽 내용, 그 다음 문단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봤더니 제법 길어요. 이만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베르그송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방법 두 가지로 자, 베르그송의 입장이 나오고 있죠. 자, 방법은 두 가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랑 뭔데요? A의 분석, B의 직관. 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뭐 A, B까지 이렇게 밑줄 쳐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문제에서 다뤄지겠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이 문단 읽기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와, 말이 어렵습니다.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봤더니 이 글에 따르면 자, 우리가 사물의 주위를 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직관은 뭐라고요?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주위를 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간다? 이건 무슨 생각일까? 자, 그래서 예시가 있죠. 가령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소설을 읽고 있다 이거죠, 그죠? 소설 읽을 때 작가가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그 모든 것들은 뭐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 기호라고 본다고 해요, 이 사람은요. 자, 그렇게 보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준다. 그렇겠죠. 소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인물을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를 이 작품에서는 이 글에서는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대요. 자, 더 들어가 볼까요?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뭐 비교를 안 하면은 파악이 잘 안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왜 상상형을 쳤냐면 이게 이제 바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 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바로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표상이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상식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다 집어치워야 되죠.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지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봤더니 이 상징이나 관점이 있는데, 자, 이런 애들이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게 되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른 인물과의 공통점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알게 할 뿐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니까 쟤랑 얘랑 좀 달라 이 정도에서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것의 본질, 뭐 고유한 것 이런 건 모르겠고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 정도만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는 뭐라고요? 대조나 아니면 전환이 될 수 있죠. 입장이 달라지는 것들, 그죠?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될 때의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직관은 뭐라고요?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될 때, 그러면은 아까는 비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합치될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아시다시피 불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 그죠? 가분이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고 불가분은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느낌과 관련이 있다. 자, 한마디로 해서 막 물화일체랄까? 합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인물의 고유한 것.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다 이거죠. 자,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 지각될 수가 없고요. 다른 것들과의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없는, 그죠?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 그런 것이므로 이유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베그르가 아니라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우리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정리된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석하고 직관은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단 처리했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보실까요?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므로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으로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죠. 자, 봤더니 뭐라고요? 상징에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자, 끊임없이 그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되니까 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대등 연결.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요? 어려운 말 나왔어요.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킨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과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자, 그렇습니다.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래서 본질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자, 그 입장이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개된다고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표현한다. 뭐 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물이 아닌 것을 그 사물이죠.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죠? 영의를 통해서 순위를 이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초코파이를 통해서 칸초를 이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대상의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의 독특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에 반해, 자, 반해는 반대잖아요, 그죠? 대조 시스템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관점, 상징,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직관은 지적 공감이며,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고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직관의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비교 대상이 없이, 비교 대조가 없이 그냥 그것 자체로 어떤 대상을 인지한다, 본성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 언급 설명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도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럽니다. 자, 인식이 어떻다고요?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은 안 된다, 이거죠. 자,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네. 자, 두 가지 이유. 항상 우리 비문학에서 중요한 건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대요. 네. 자, 보편적인 것에 틀에 매여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다. 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자,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대상의 부분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자,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하여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상의 속성이다, 그리고 속성은 마치 이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베르그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자, 뭐라고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자, 그 개념을 한 대상의 일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쟤랑 저 바깥에 있는 애랑 얘랑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쟤는 이 안에 속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이겠구나 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인 선택을 나타내므로, 자,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인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네요. 저기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뭐 이런 배경이 필요 없지만 그냥 TMI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반면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가 없고, 자, 요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가 없고요. 자, 결과적으로 원래 대상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그렇겠죠. 자, 역시 이런 것도 안 된다. 자,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보관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 개념들의 어떤 결합. 그러니까 개념들이 막 결합을 해요. 근데 대상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요. 자, 지우개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지금 뭐 뒤에 이런 스티커도 있고, 바코드 스티커도 있고, 본체에 있는 이런 그 조그만 플라스틱도 있고요. 이렇게 큰 플라스틱도 있고, 뭐 지우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하나씩 떼서 이것이 지금 이 지우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또 이 지우개만 가지고도 이 스테들러 이 지우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이 자체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코 이 지우개 본체 자체, 여기 지워지는 부분만도 또 이 플라스틱 부분만도 네, 여기 조절하는 부분만도 이게 하나 다 떼놓고 보면 이 전체적인 지우개, 스테들러 지우개를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렵죠?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근데 성격 나왔잖아요. 그죠? 분석하고 직관이 있는데 동시는 안 되고요. 서로 그렇습니다.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앞에서 나왔던 얘기는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실증 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 결국은 뭡니까? 그 대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상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즉 본질을 건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또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선 계속 그 대상을 포착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죠? 끊임없이 옆에서 분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형 이상학은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형 이상학은 어떻다고요? 직관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즉 형 이상학은 실체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실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에 실제 안에 위치하고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요. 네, 저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이 지식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가서 베르그송이라는 양반이 형이상학이 가진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분석과 직관이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서로 상반되는 성격으로서 여러 가지로 다르다. 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끝에 가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른바 그 대조, 바로 이 차이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 요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해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도 풀라.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인문예술 두 번째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